네, 안녕하세요. 교재는 몇 페이지를 펴놓으시냐면은 152페이지를 펴놓으시고요. 152페이지 제 4절 아니다 154페이지 펴세요. 154, 155 펴놓으시고 거기에 해서 4장을 정리한 다음에 5장 이제 진도 나가야 될 때 이렇게 그래서 우리 추석 연휴 전에 그 1장부터 4장까지 뭐 거의 대부분의 내용 다 했어요. 그래서 4장 조금만 정리하면 되기 때문에 다 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뭐 제가 추석 연휴 들어가기 전에 복습 많이 하라고 했는데 뭐 많이 못했죠. 뭐 계획은 많이 세우셨을 텐데 많이 못했을 것 같고 그래도 1장과 2장은 복습을 다 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중요하다고 강조했기 때문에. 그래서 1장과 2장에서 공부했던 거 잠깐 정리해 드릴게요. 나중에 다시 한번 또 할 거예요. 우리가 지금 배우려고 하는 과목이 이제 회계원리라는 과목이고, 회계원리라는 과목이 그 재무회계에 속한다는 얘기까지 했죠, 우리. 근데 이 재무회계라고 하는 건요, 결국 일정 기간이 지나면요, 이렇게. 일정 기간이 지나면 기업에서는 이 일정 기간 동안 뭐예요? 뭔가 장사를 하죠. 장사한다는 얘기는 어떤 거래나 사건, 이런 것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기중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게 되면 뭐가 되는 거냐면은 회사에 대한 어떤 정보가 변화하게 된다, 정보. 그래서 정보라는 게 이제 주요한 정보가 재무 상태와 경영 성과예요. 그래서 그런 게 변하기 때문에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이날을 우리가 뭐라고 불렀나요? 우리가 기말, 결산일, 뭐 이렇게 불렀죠, 이거를. 또는 대차, 대조표 일이라고도 해요. 이날을 기준으로 만들기 때문에. 아무튼 요 날이 되면 결산일이라고 생각하시고 결산일이 되면 결산이란 작업을 한다고 배웠잖아요, 우리 1장과 2장에서. 근데 결산이란 작업을 하는 건 뭐 절차가 있다고 배웠고 이렇게. 근데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하고 싶은 게 뭐였어요? 재무제표 작성이라고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죠, 이제. 그럼 결국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작업을 하는 건데 재무제표는 네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재무제표는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다 이런 얘기 했죠. 일단은 얘는 재무상태를 보여주고 얘는 경영성과를 보여주는데 여러분한테 처음에 아주 중요한 게 결산만 한다고 해서 재무제표가 나온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결산이란 작업만 하면 재무제표가 나온다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되고 이때도 놀면 안 되죠. 1월 1일서부터 12월 31일까지 격리과 직원들이 노는 거 아니잖아요. 출근해서 뭐 하겠죠, 이때. 뭐예요, 이때? 거래를 장부에 기록하죠,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 우리가 뭐라 불렀어요? 기중에 회계처리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기중에 거래가 발생하면 그거를 체계적으로 장부에 기록을 해둬야만 재무제표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결산이라는 작업을 통해서. 그래서 거래가 발생했을 때 장부에 기록하는 기중의 회계 처리도 여러분 잘해야 돼요. 연습했고. 근데 여러분 1장에서 배운 것 중에 모든 거래를 다 기록하는 거 아니라 그랬죠, 우리. 그것 좀 중요한 건데 우리 회계학에서는 부기상의 거래만 기록해요. 부기상의 거래, 회계 거래. 근데 부기상의 거래라고 하는 건 뭐였냐면은 재무 상태를 변화시켜야 됐죠. 그래서 그걸 외우지 마시고 차변과 대변에 분개하는 걸 이제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면 여기에 증가로 적을 수 있는 거 뭐예요? 자산과 비용, 감소 적는 거 부채자본 수익, 여기 증가가 부채자본 수익, 감소가 자산 비용이에요. 그래서 요거밖에 적을 게 없기 때문에 요게 있어야만 기록하는 거죠. 요렇게 되는 걸 한마디로 재무 상태의 변화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재무 상태가 변해야 되고 화폐 금액을 알아야지만 기록을 할 수 있구나. 이걸 이해하시면 돼요. 맞죠? 그래서 그런 거래만 기록하는 거구나. 그리고 무슨 원리에 따라 기록하냐? 우리는 단식부기가 아니라 복식부기에 따라 한다. 복식부기에 따라 하는 이유는 모든 거래는 이중성이 있기 때문에 한쪽만 건드리는 게 아니라 양쪽을 건드리기 때문에 양쪽에 동시에 기록하자는 거고
그래서 아무리 많은 거래를 기록해도 양쪽은 같은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기록하면 분계장에 분계하고 총계정산에 전기했잖아요, 우리가. 그럼 어느 회사든지 기말에 반드시 있는 장부는 원장이라는 장부가 있단 말이에요. 원장, 총계정 원장. 여기에는 그 회사가 사용하는 모든 계정 과목이 다 들어가 있죠. 근데 그 계정 과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거예요. 대차대조표에 속하는 계정과 손익계산서에 속하는 계정으로, 여기는 다시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으로 쪼갤 수가 있어요. 그럼 이 계정 과목들이 어떤 잔액이 남는다는 건 다 아시죠, 이제? 어느 쪽 잔액이 남는 게 다 원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잔액이 남게 되면 그 잔액을 가지고 결산 작업을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작업이 돼야만 이거 하는 거예요, 그렇죠? 결산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작업이 되면 결산을 들어가는데 제일 먼저 하는 게 수정 전 시산표, 그래서 기말 수정 분기하기 전. 그래서 얘를 하는 이유는 밸런스를 트라이 해보는 거죠. 트라이얼 밸런스. 그래서 밸런스가 맞는지 확인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복식부기 원리에 따라 잘했는지 확인하려는 거죠. 그게 잘 됐으면 기말 수정 분기를 하는데 얘가 제일 중요한 거고, 기말 수정 분기하는 이유가 있었죠. 적어드린 거 두 가지. 첫 번째가 뭐였냐면 발생주의라는 것 때문에 한다. 이제 이해하시죠? 이거 이 발생주의. 그 다음에 하는 게 뭐예요? 오류 수정이라고 하는 거 적어드렸는데, 그 발생주의를 우리가 2장에서 배웠죠. 오류 수정은 나중에 13장에서 할 거예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나중에 할 거니까. 그 다음에 얘도 분계이기 때문에 뭐 해야 돼? 분계니까 전기해야 되고, 전기하고 나면 잔액 바뀌는 거 알죠? 잔액이 바뀌니까 한 번 또 만들어 보는 것 뿐이에요. 맞나 안 맞나? 이렇게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장부를 마감해야 되고, 재무제표 작성하는데, 재무제표 작성하는 거와 장부 마감하는 건 거의 동시에 일어나요. 이 선후가 뒤바뀌어도 큰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거의 동시에 일어난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여러분이 또 할 거, 시산표를 쪼개면 얘하고 얘 되는 거 배웠죠, 우리? 시산표에선 양쪽이 똑같다가 찢으면 달라졌죠. 뭐만큼? 당기순이익만큼 달라진 거 다 알죠? 그거 이해하셔야 돼요. 당기순이익만큼 달라지는 거 이해하셔야 되고, 손익계산서에 있는 당기순이익이 어떻게 대차대조표로 정확히 들어가느냐, 그걸 이해하려면 장부마감이라는 걸 이해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장부마감은 이 두 가지가 있는데, 2000X2년에도 장부는 적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원장이라는 게 2000X2년에도 존재하는데, 2000X2년의 원장에 전년도의 잔액들을 넘길 것이냐, 이월시킬 것이냐, 이게 문제예요. 기말에 남아있던 잔액을 이월시킬 것이냐. 그랬을 때 대차대조표에 속하는 것들은 어때요? 다 이월시켰죠, 우리가. 손익계산서에 속하는 것들을 이월시킬 수 없다. 경영성과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익과 비용은 반드시 마감을 해야 되고요. 마감해서 잔액을 얼마로 만들어야 되냐면 제로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럴 때 보내는 계정 과목이 이거였죠. 집합손익. 이쪽에 수익들이 모이고 이쪽에 비용들이 모이는 거 해봤죠, 우리가. 이쪽이 커야 장사를 잘한 거죠. 장사 잘했으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얘는 또 마감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보내는 게 이익, 잉여금이었죠. 이익, 잉여금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은 중요한 게, 얘는 어디 속하는 계정 과목이냐면 손익계산서가 아니에요. 대차대조표. 대차대조표 중에서도 어디냐면 자본이죠, 자본. 자본 중에 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장사를 계속 하던 회사면 분명히 뭐가 있겠어요. 전기 2월이 있을 수 있는데, 전기 2월이 얼마인지는 주어져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얼마인지 알면 올해 벌어들인 이익이 일로 가는 거 알죠? 예를 들어서 이쪽이 100원이고 이쪽이 50원이라고 하면 당기순이익은 50원. 마감하려면 여기 얼마 적어야 돼? 50원 적어야 되고, 여기 얼마 적어야 돼? 50원. 50원 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이 손익계정은 다 없어지고 대차대조표 계정만 남는구나. 대차대조표 계정은 또 이게 차기 2월 되겠죠. 그러니까 이익잉여금은 차기 2월 돼요. 다음 년도로 넘어가요, 이게. 됐죠? 이 정도 이해하시면 아주 좋아요. 지금 한 얘기를 나는 다 이해가 된다. 뭐 정리도 되고, 이런 과정으로 된다는 거 다 알겠다. 이러면 복습을 아주 잘한 거고요. 새롭다. 이러면 반성하시고 복습 열심히 하세요. 1장과 2장. 그래서 1장과 2장에서 배운 내용인데, 이게 회계원리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회계원리에서. 이걸 반복 연습하는 게 회계원리이기 때문에,
이거를 체계적으로만 이 순서대로 체계적으로 알고 있어야지만 앞으로 배우는 게 다 머릿속에 정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복 연습하시고 많이 정리하세요, 꼭.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한 2번 더 할 거예요, 정리를. 그래서 나중에 또 할 거니까 넘어가시고. 154페이지, 155페이지 펴놓으시고, 그럼 1장과 2장에선 이거 배웠고요, 우리가. 그 3장에선 뭐 했어요? 3장에선 뭐 말로 하는 거였는데, 회계, 정의, 분류 이런 거였잖아요. 그런 거는 이해되시는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고. 4장은 뭐였어요? 재무제표. 재무제표는 4가지가 있는데, 이 2가지가 우리한테 중요하잖아요. 2가지 했고, 나머지도 잠깐 했었죠. 안 한 거는 거기 154페이지, 155페이지에 주기, 주석, 부속명세서 그거 안 했죠? 밑줄은 쳐드렸는데 주기가 뭔지는 다 안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주기가 뭔지는 다 아는 거고 주석 뭔지 좀 설명하려고 부속명세서는 뭐 중요한 거 아니고 그 맨 밑에 밑줄 쳐드렸죠 제가 155페이지에 주기와 주석이 뭐라고요? 재무제표의 일부예요. 그래서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주석이라는 걸 설명할 건데 여러분들이 그거를 거기 뭐 밑줄 쳐놓은 거 읽어보시면 되겠지만 그거보다도 직접 한번 보는 게 더 좋기 때문에 제가 들고 왔고요. 이 감사보고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 계속 강의할 때마다 들고 와서 앞에다 둘 거거든요. 쉬는 시간에 나와서 한 번씩 보세요. 이 감사보고서라는 게 이제 공인회계사가 외부감사 법률에 따라서 뭐 이거 하도록 돼 있는 거 알죠? 몇 억 이상? 뭐 자산규모 70억 이상 뭐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런 회사는 의무적으로 이 감사를 받아야 돼요. 공인회계사한테. 이 감사보고서라는 걸 보시면 이 안에 내용물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안에 내용물이 뭐겠습니까? 넘겨보면. 이 안에 목차 있고 있는데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뭐냐면은 재무제표가 들어가 있어요. 재무제표. 재무제표 4가지,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잉여금 처분계산서, 현금흐름표, 주석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재무제표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럼 재무제표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는 공인회계사가 감사한다는 거 뭐 감사하는 거다 회사에? 재무제표를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공인회계사가 감사하는 거 개념 잡으실 게 그 회사의 종업원들이 업무를 잘하고 있느냐 또는 그 회사의 종업원들이 부정을 저지르지 않았느냐 나쁜 짓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거 감사하러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 부정을 저지르는 거 감사하는 거 부정적발 감사라고 하고요. 그 사람들이 업무를 잘하고 있는지 감사하는 거 업무 감사라고 해요. 근데 부정적발 감사나 업무 감사는 감사원이 하는 거예요. 감사원 공무원들이 일 잘하는지 확인하러 가고요. 잘못한 거 없는지 지적하러 가거든요. 그게 감사원에서 하는 그런 감사고 공인회계사가 하는 감사는 재무제표 감사라고 해요. 우리는 그 회사의 재무제표를 보러 가는 거예요. 재무제표를 보러 가는 거고 그 재무제표가 뭐에 따라 적정한지 그 재무제표 누가 만들어요? 여기 재무제표 들어가 있는 거 누가 만들어요? 그 회사 담당자가 만드는 거거든요. 회사 담당자가 만든 재무제표가 뭐에 따라 적정한지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만들어져 있는 걸 확인하러 가는 게 공인회계사의 감사예요. 아시겠습니까? 잘 생각하세요. 우리가 뭐 그 회사 직원들 동태 보러 가는 거 아니에요. 재무제표 보러 가는 거예요. 재무제표. 그 재무제표가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해서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확인하러 가는 거고. 그럼 재무제표가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감사했는지 확인한 다음에 감사보고서라는 걸 써요. 이렇게 나와서 읽어보시면. 근데 내용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뭐냐면 그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했더니 그 회사의 재무제표가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적정하더라. 뭐 적정하지 않더라. 뭐 잘못된 게 있더라. 이런 거 언급하는 거예요. 공인회계사가 의견을 제시하는 거고 그 다음에 도장 찍는 건 책임지겠다는 얘기예요. 그게 잘못됐으면 책임지겠다는 거고 그래서 한 번씩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뭐 신문 보시면 적정 의견이다, 뭐 의견 거절이다, 부적정 의견이다, 한정 의견이다 이런 거 들어봤어요 혹시? 네, 그런 게 여기 나타나는데 대부분의 회사는 적정 의견이에요. 이 회사도 나와서 읽어보시면 적정 의견이에요. 도장 찍은 건 책임지겠다는 얘기고. 그래서 공인회계사들이 책임지는 거 많이 봤죠 뉴스에서. 그러니까 도장 잘 찍어야 돼요. 함부로 찍으면 안 되고. 넘기시면 재무제표가 나와. 이 회사 재무제표가. 대차례조표가 나오는데 대차례조표가 단기 금액과 전기 금액이 이렇게 비교식으로 만들어진다는 건 얘기했었죠 우리. 양 회계연도가 비교되고요. 아래로 계정 과목이 쭉 내려가는 거 보니까 무슨 식이에요? 보고식이죠. 보고식. 계정식은 차대변이 나와야 되잖아요.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면 보고식으로 만들어요. 이렇게. 보고식으로 해서 대차례조표가 나오고요. 확인해 보세요.
그다음에 손익계산서가 나오는데 손익계산서도 이렇게 계정 과목이 쭉 내려가죠. 무슨 식이에요? 보고식, 매출액부터 쭉 시작해서 확인해 보세요. 꼭 보고식으로 해서 당기순이익이 나와요. 손익계산서는 보고식만 인정한다는 얘기 했죠, 제가. 그다음에 잉여금 처분계산서가 나오고요. 현금흐름표도 나와요. 나중에 다 배울 거니까 여러분들 중국에 가면 그때 다 배우시면 되고요. 현금흐름표까지 다 나오면 그 다음에 재무제표 주석이라는 게 나와요. 이 주석이라는 거 말로 돼 있다는 거 아시겠죠? 표가 아니라 뭐 되게 많아요. 보면 이게 다 주석이에요. 그럼 재무제표 본문보다 더 많겠죠? 이게 많잖아요, 양이. 주석이라는 건 꽤 양이 많은 거고요. 이 주석이 뭐냐면은 재무제표 본문에 이렇게 다 주저리 쓸 수 없잖아요, 이렇게. 더 자세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별지잖아, 이게. 별지에다가 번호를 붙여가지고 그걸 자세히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석이라고 하는데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보실 때 앞에 있는 분을 좀 보여드릴게요. 나중에 나와서 보세요. 이 대차대조표인데요. 대차대조표의 개정 과목 중에 현금 및 현금 등가물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 주석 몇 번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석 3번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얘기는 주석 3번에 가면 이거에 대한 자세한 내역이 좀 있을 거다 이런 얘기예요. 금액만 나와 있는데 여기는 맞죠? 그래서 주석 3번을 나중에 펴보세요. 한번 쫓아가서. 예, 주석 3번인데요. 여기 한번 읽어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현금 및 현금 등가물과 금융상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내역이 있다는 거고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여기 내역이 있어요. 어떤 것들이 현금 및 현금 등가물에 들어가 있는지. 그래서 이렇게 자세하게 더 표시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보여주는 게 뭐야 거기? 주석이구나. 그래서 이거를 말로 보는 것보다 한번 나와서 보시면 금방 이해되기 때문에 꼭 나중에 나와서 한 번씩 보세요. 됐습니다. 그럼 거의 다 이해되시죠? 부속문에 있어서는 잘 몰라도 돼요. 시험에도 안 나오고 그냥 첨부하는 서류라고 생각하시고. 중요한 거 다시 한번. 주기와 주석은 뭐라고요? 재무제표예요. 주기와 주석은 재무제표의 일부예요. 넘어가겠습니다. 4장 끝났고 5장 보세요. 5장. 그래서 5장 제1절의 상품매매사의 매출 총이익 거기 보세요. 거기 보시면 제1절에 상품매매사의 매출 총이익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밑에 회사들이 좀 나와 있는데 여섯 번째 줄 보시면 용역회사, 상품매매회사, 제조회사 이렇게 나와 있죠. 일단 용역회사 그러면 느낌이 어때요? 용역회사 별로 안 좋죠. 왜 괜히 뭐 좀 힘쓰는 사람들, 어깨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주먹 쓰는 데 같잖아요. 용역회사 또는 청소용역 뭐 이런 생각 들죠? 보니까 좀 우리 용역회사 그러면 느낌이 안 좋아요. 우리나라 좀 단어가 용역이란 말이. 근데 서비스란 얘기예요. 영어로 서비스. 그래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회사들이 옆에 많죠 보니까. 근데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들, 이런 회사들의 회계 처리를 우리가 안 배우죠 보니까. 우리 은행 안 배우잖아요. 보험회사 안 배우고 지금 안 배우잖아요. 병원도 안 배우고. 우리가 배우는 건 상기업, 상품 매매업 그 밑에 있는 거. 왜 그러냐면요. 용역회사의 회계 처리는 아주 간단해요. 복잡한 것들도 있지만 우리 상품을 매매하는 회사보다는 훨씬 더 간편하다. 이 회계 처리하는 게. 그래서 상품 매매회사 회계 처리만 알면 용역회사는 혼자 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그 업종에 관련이 있으면 나중에 혼자 배우시면 돼요. 충분히. 그래서 회계원리에서는 용역회사는 안 해요. 쉽기 때문에. 상품 매매회사만 잘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 그 밑에 제조회사가 있는데 걔는 왜 안 해요? 우리 제조회사 안 하잖아요. 원가 회계가 필요하잖아요. 우리 해봤잖아요. 원가. 그래서 우리 원가 회계 때문에 제조회사 안 하고요. 상품 매매회사를 주로 할 거다. 됐죠? 넘어가요. 168페이지 보시면 표 5-1번이 나오고 상품 매매회사 손익계산서가 있는데 그 손익계산서 양식을 보시면 무슨 식이에요? 그게? 보고식이죠. 보고식이라는 거 아시면 돼요. 매출액과 매출원가 나오는데 그게 지금 중요하거든요. 걔부터 할게요. 중간에 보시면 매출액이라고 돼 있어요. 1번에. 거기 세 번째 줄 보세요. 세 번째 줄 보시면 매출액은 총 매출액에서 뭐 빼도록 돼 있죠. 두 가지. 그걸 설명할 거예요, 우리. 근데 일단
그 뒤에 빼는 것들의 이름을 처음 보는 사람들 있죠. 매출 애누리 환입, 매출 할인 되어 있는데 그걸 좀 설명할게요. 바로 밑에 보시면 설명되어 있는데 매출 애누리라는 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읽어보시면서 보세요. 지금 그 밑에 매출 애누리라는 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뭐 물건에 하자가 있어서 깎아줬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어디 가서 물건 샀는데 물건에 하자가 있으면 일단은 하자가 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품해야죠. 반품. 반품하는 게 바로 거기 나와요. 그거 먼저 보세요. 매출 환입이라는 게 있죠. 그 옆에 한번 읽어보세요. 그게 하자가 심해서 도저히 이거 못 쓰겠다. 반품해버린 거예요. 그게. 그러면 소비자가 반품을 우리한테 한 거예요. 판 사람이에요. 매출을 한 사람이니까. 우리가 팔았는데 소비자가 반품했어요. 우리한테. 그럼 뭐 한 거랑 똑같아요? 안 판 거랑 똑같은 거죠. 물건을 팔았는데 다시 돌려보냈어요. 우리한테. 그리고 우리는 다시 뭐 돈을 주든지 아니 외상했으면 외상값 안 받겠죠. 그런 게 이제 매출 환입이에요. 그래서 매출 환입은 반품 받은 거구나. 이해하시겠죠? 매출 애누리는 뭐냐면 소비자가 반품까지 할 건 아닌데 기분이 찝찝한 거예요. 조금 뭐 하자가 있어서. 그러면 정상품이 아니니까 좀 깎아달라고 하겠죠. 깎아줄 수 있잖아요. 그걸 말한다고 그래 있어요. 근데 거기다가 이거 하나 적어 놓으세요. 여러분들이 백화점 가보시면 수량 할인, 가격 할인. 이거 어디다 적어 놓으시냐면 그 매출 애누리에다 적으세요. 매출 애누리. 수량 할인, 가격 할인.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어디 가서 물건 살 때 물건을 하나 살 때하고 똑같은 물건을 1000개 살 때하고 물건을 1개 살 때 그 물건이 1개당 1000원짜리예요. 근데 그 물건을 우리가 1000개 산다고 하는데 똑같이 1000원에 판다면 사겠어요, 여러분들? 아니죠. 많이 사면 뭐 해달라고 여러분 얘기해요? 깎아달라고 하죠, 우리가. 1개 살 땐 1000원 주겠는데 많이 사면 깎아주잖아요. 뭐 과일 살 때도 그렇죠, 과일. 과일도 그냥 조금 살 때와 박스로 살 때 박스가 더 싸잖아요. 그러니까 더 많이 사면 깎아주는 거예요. 더 많이 사면 깎아주는 게 수량 할인, 가격 할인이에요. 수량을 많이 사거나 금액이 커지면 깎아주는 거 아니에요, 파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도 매출 애누리라고 불러요. 물건에 하자만 있는 걸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많이 살 때 깎아주는 것도 애누리예요. 애누리. 알아두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백화점 갔을 때 롯데백화점에 롯데카드 갖고 들어가서 5% 할인 쿠폰하고 같이 제시하면 5% 깎아주는 거 알죠? 그 전표 잘 보시면 5% 깎아주는 거 뭐라고 써있냐면 애누리라고 써있어요. 확인해보세요. 나중에 와서. 그게 애누리라고 써있으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야 내가 이거 백화점에서 산 물건인데 하자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 보고. 그 분명히 정상품이죠. 정상품. 정상품인데 깎아준 거는 백화점 카드 고객은 백화점에서 물건을 많이 산다고 보는 거죠. 백화점 입장에서. 그리고 더 많이 사도록 만들기 위해서 깎아주는 거예요. 그래야 더 많이 살 거 아니에요. 걔가. 그러니까 이 성격이라고요. 그게. 깎아주는 게. 근데 우리 매출 애누리라고 불러요. 됐습니다. 넘어가시고. 매출 할인 있죠. 그 매출 할인은 뭐냐면은 뭐 나중에 또 할 건데 매출 할인이라는 거는 물건이랑 관계되는 거 아니고요. 물건이랑 관계 없어요. 걔는 여러분 물건을 우리가 팔았는데 그 소비자가 돈을요. 원래 외상한 기간보다 더 빨리 갚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원래 한 달 뒤에 받기로 했는데 한 5일 만에 갖고 왔어요. 돈을. 좋아요, 나빠요? 당연히 좋은 거죠. 돈을 먼저 받으면 먼저 받아서 좋은 거예요. 회사는. 왜냐하면 금융비용이 세이브되기 때문에. 금융비용 알죠? 그래서 금융비용 세이브되기 때문에 돈 먼저 받는 게 좋은 거예요. 현금을. 그러면 한 달 뒤에 갚을 사람이 먼저 갚았으면 고맙잖아요. 깎아줄 수 있죠. 그걸 우리가 매출 할인이라고 해요. 돈 빨리 줬을 때. 나중에 나올 거예요, 이거.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69페이지고 4례 보세요. 맨 위에. 그 분개 한번 해볼게요. 이쪽에다가. 첫 번째 보시면 물건을 몇 개 팔았대요. 물건을 5개 팔았죠. 얼마에? 1000원짜리죠. 하나당. 그러면 보세요. 외상으로 팔았다고 할게요. 외상으로 할게요. 외상. 현금 안 받고. 그러면 뭐예요? 일단 매출 채권이란 자산의 증가. 매출이라는 뭐죠 이거? 수익의 발생. 대변. 정신 차려요? 추석 연휴가 지나서 지금 정신이 없죠. 첫 시간에 좀 빨리 줄 거니까 정신 차리고 잘 들으세요. 얼마 적으면 돼, 금액은? 5,000원. 5개 팔았고 1,000원짜리니까 이렇게. 어렵지 않죠, 이거?
자산의 증가, 수익의 발생. 바로 밑에 보시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이 물건 중 한 개가 결함이 있어서 얼마 깎아줬대요. 200원 깎아줬대요. 그런 걸 애누리, 매출 애누리. 잘 보세요. 이쪽에다가 T계정 그려볼게요. 이쪽에다 T계정을 매출 채권이란 T계정하고 매출이란 T계정 두 개 그릴게요. 이렇게. 이렇게. 그럼 매출 채권이란 T계정은 어디 속하는 거예요? 자산. 얘는 어디 속하는 거예요? 수익.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거 전기 하세요. 전기. 그럼 이쪽에 얼마 들어가요? 5,000원 들어가죠. 이렇게. 이쪽에 5,000원 들어가죠. 이렇게. 맞아요? 그럼 받을 돈이 5,000원 있는 건데 200원 깎아줬죠. 얼마 못 받아요? 200원 못 받죠. 그럼 200원만큼 뭐 줄여야 돼요? 매출 채권 줄여야겠죠. 외상으로 팔았을 때 못 받을 거 아니에요, 이거. 처음부터 얼마에 판 거랑 똑같은 거예요. 4,800원에 판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200원 줄여요. 200원 줄이면 얘 4,800원 되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는 됐죠, 이거? 이해되죠? 자산의 감소예요. 자산의 감소. 받을 돈 못 받으니까. 그럼 200원만큼 여긴 뭐 해야 돼요? 똑같이, 양쪽 똑같이. 복식부기 원리잖아요, 우리 복식부기 원리. 그럼 여기 뭐 적어야 돼요? 사실은 뭘 적을 수 있냐면 매출을 적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처음에는 5,000원에 판 줄 알았는데 사실 이걸 확인해 보니까 얼마에 판 거랑 똑같은 거예요? 4,800원에 판 거랑 똑같기 때문에 4,800원에 팔았다면 매출 자체를 직접 줄일 수도 있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틀린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볼게요. 그럼 매출을 200원 줄이면 되죠. 그럼 매출이 얼마로 바뀌어요? 4,800원으로 바뀌죠. 처음부터 그렇게 팔았던 것처럼. 그 다음 보세요 또. 그 밑에 보니까 또 뭐라고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수익의 소멸이에요. 수익의 발생, 수익의 소멸은 차변, 줄이는 거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반품이죠, 반품. 반품 받았잖아요? 한 개를 반품 받았죠? 금액이 얼마 줄어야 돼요? 한 개니까. 1,000원이 맞죠? 한 개당 1,000원이니까. 매출 채권 줄어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돈 못 받잖아요. 1,000원만큼. 그 다음에 1,000원만큼 여긴 뭐 해야 돼요? 안 판 거랑 똑같은 거죠? 안 판 거랑 똑같은 거니까 매출 줄일 수, 매출. 그럼 매출을 1,000원 줄여요, 이렇게. 매출이 얼마로 바뀌어요? 3,800원 되죠?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 마지막 보세요. 마지막은 뭐였어요? 마지막에 대금을 받았죠? 얼마 받았어요? 1,000원만큼 회수했죠? 그럼 대변에 매출 채권을 얼마 줄여요? 1,000원만큼 줄여요. 매출 채권 자산의 감소. 그럼 사실 현금 받았잖아요. 현금. 같이 하면서 보세요. 1,000원만큼 현금 들어오는 게 맞죠, 원래? 매출 채권 1,000원을 회수했으면 1,000원 받는 게 맞잖아요, 원래. 근데 거기 얼마 받았다고 돼 있어요, 표현에. 980원밖에 안 받았대요. 왜 20원 안 받았어요, 왜? 왜 20원 안 받았냐면은 빨리 줘가지고 걔가 생각보다 빨리 줘서 고마워가지고 깎아준 거예요. 20원만큼 980원만 현금 받고 맞아요? 그러면 20원만큼은 안 받은 거죠? 그럼 사실 980원만 현금 받았으면 뭐 한 거랑 똑같은 거냐면 처음부터 물건을 980원에 판 거랑 똑같은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뭘 적을 수 있다? 매출을 적을 수 있어요. 이렇게 매출. 바로 수익의 소멸. 그럼 현금은 뭐 현금에 적고요. 여긴 얼마 적어요? 1,000원 적으면 돼요. 1,000원 회수했으니까. 여긴 얼마 남냐면 2,800원 남고요. 얘는 20원만큼 줄죠. 저 20원 때문에. 요거 20원 때문에. 그럼 매출의 잔액이 얼마냐면 빼보시면 3,780원이에요. 요 잔액이. 그러면 여기서 적어놓은 5,000원이라는 금액과 3,780원이라고 하는 금액이 뭐가 차이가 나냐면은 우리가 앞으로 이 5,000원을 뭐라고 부를 거냐면요. 알아두셔야 돼, 앞으로. 총 매출액이라고 부를 거고, 이 5,000원을, 이 3,780원을 뭐라고 부를 거냐면, 순 매출액이라고 부를 거예요, 순 매출액.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결국 매출액이라는 걸 찾아가지고, 얘를 어디에다가 적으려고 찾는 겁니까? 이 수익인데. 손익계산서에 적으려고 찾는 거 아닙니까? 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손익계산서에 매출액을 적을 때는 이거 적는 게 맞느냐, 이거 적는 게 맞느냐 이런 얘기예요. 둘 중에 뭐 적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손익계산서의 매출액은 당연히 순매출액이 맞죠.
5,000원 판 거는 처음에 그렇게 알았는데 이것들은 판 게 아니라니까요. 돈 깎아줬고 물건이 돌아왔고 나중에 더 돈 덜 받았잖아요. 그만큼 판 게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니까 순매출액 3,780원. 그 손익계산서에 이게 들어가야 돼요. 이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시겠어요? 그럼 잘 보세요. 그럼 순매출액 계산할 줄 알아야 되는데 순매출액을 계산해 보려고 하니까 결국 순매출액은 5,000원이라고 하는 총매출액에서 빼기 뭘 빼면 되냐면 매출 애누리하고 환입 빼면 되죠. 매출 애누리와 환입은 보통 같이 붙여요. 이거를 성격이 두 개가 뭐 거의 비슷하다고 봐서 매출 애누리 환입을 같이 붙여요. 보통 표현을. 그리고 매출 할인을 별도로 하면 20원 빼면 결국 여기서 요거 빼면 얘라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거기 지금 책의 공식이 168페이지 보세요. 168페이지에 1번의 매출액의 세 번째 줄에 거기 매출액 공식 나와 있잖아요. 알고 봤더니 총 매출액에서 이 두 가지 빼는 거 이제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알아봤더니 그 앞에 있는 매출액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 무슨 매출액 얘기하는 거예요? 순매출액 얘기하는 순매출액. 알아두세요. 순매출액. 그래서 맨 위에 168페이지 표 5-1번 보세요. 표 5-1번 보면은 손익계산서에 맨 위에 뭐가 나와 있습니까? 매출액 나와 있죠? 그 옆에다 적어 놓으세요. 무슨 매출액? 순매출액이에요. 순매출액. 순매출액이니까 거기 XXX 써 있잖아요. 거기 XX. 거기다 얼마 집어넣어야 돼? 이 예제 같으면 3,780원 집어넣어야 된다고요. 3,780원. 됐어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손익계산서에 순매출액 들어간다는 건 꼭 하셔야 돼요. 계속.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이거. 됐고요. 169페이지 보세요. 169페이지에 우리 그 분계 나와 있는 거 중간에 보면 이제 말 나오죠? 그 말 나오는데 몇째 줄 보시냐면은 5번째 줄 보세요. 그 말 나오는 거 5번째 줄. 거기 보시면 뭐라고 써 있냐면 기업 실무에서는 찾았어요? 기업 실무에서는 대부분 거기다 밑줄 쳐놓으세요. 매출 애누리 환입 계정이나 매출 할인 계정을 설정해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 이유는 이렇게 별도의 계정으로 처리함으로써 단기 총매출액과 매출 애누리 환입 및 매출 할인을 구분할 수 있게 돼서 상호 비교해 봄으로써 판매한 상품에 대한 반품률과 애누리액 및 매출 할인액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다음에 밑줄 쳐놓으세요. 그 다음에 밑으로 쭉 내려가서 밑에서 네 번째 줄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계획관리 목적상 애누리와 환입 계정이나 매출 할인 계정 설정해서 회계 처리한다 하더라도 손익계산서에 나타낼 때는 총 매출액에서 이 두 가지 빼란 얘기죠. 뺀 거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맨 밑에 순매출액이라고 한다. 거기다 다 밑줄 쳐놓으세요. 자, 거기서 나온 얘기가 이제 무슨 얘기인지 같이 해드릴게요. 잘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해봤는데 이렇게 하니까 뭐밖에 안 나오냐면 매출 채권이란 계정 과목의 잔액하고요. 매출이라고 하는 수익 계정의 잔액밖에 안 나오죠. 이렇게 하게 되면 순매출액은 알 수 있어요. 빼보면 되니까. 근데 문제는 애누리 환입이 얼마였는지 할인이 얼마였는지는 일일이 찾아서 더해봐야지 하나의 계정 과목으로 나타나지가 않죠. 그래서 애누리와 환입이란 정보와 하고요. 매출 할인이란 정보가 중요하다면 이것도 내부적으로 관리를 좀 해야겠다. 관리하려면 이걸 매출이라는 계정 과목 하나만 쓰지 말고 계정 과목을 2개 더 만들재요. 여러분 계정 과목 만드는 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총계정 원장에 T계정 2개 더 만들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다 이름 붙여야 되는데 이름을 이렇게 붙이세요. 매출, 애누리와 환입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을 하나 만들재요. 애누리와 환입을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매출, 할인이라는 계정 과목을 만들재요. 이렇게. 별거 아닌데. 자, 이렇게 만들면 보세요. 이걸 여기다 적지 말재요. 매출액은 5,000원 여기다 적는데 이건 이렇게 적는데 여기서 줄일 때 이걸 매출에서 직접 빼지 말재요. 여기다 뭐라고 쓰재요? 애누리와 환입 이런 별도 계정 과목을 쓰죠. 이렇게. 그럼 여기도 똑같이 하는 거 이렇게. 둘 다 애누리 환입 다 집어넣는 거니까. 그럼 얘네들이 얼마에 1,200원이 어디로 가냐면은 여기 계정 과목 차변으로 가죠. 그럼 여기 200원이고 1,000원이고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여기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 들어가는 것 뿐이에요. 여기 들어갔던 게 여기 들어가는 것 뿐이라고요. 맞아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뭐라고 쓰죠? 여기다 이름을 매출 할인이라고 쓰죠. 매출 할인 차변에. 그래서 20원. 그럼 여기 얼마 들어가 있어요? 여기 20원 들어가 있죠? 이렇게. 맞아요? 그럼 매출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은 무슨 금액을 나타내요? 총 매출액. 그 대신 이런 별도 계정 과목이 나와서 나중에 내부적으로 애누리와 환입이 얼마였는지가 눈에 딱 들어오죠. 할인이 얼마였는지를 딱 알죠. 이렇게 매출 할인이. 관리가 좋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렇게 내부적으로 기록한 다음에 손익계산서에 표시할 때는 이걸 갖다 적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여기서 이 두 가지를 빼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를 나중에 빼서 뭘 적을 거다? 순매출액 적을 거다. 그게 맨 밑에 나와 있잖아요. 거기 169페이지. 그냥 어떻게 정리하면 되냐면 매출에서 직접 뺄 수도 있지만 내부적 관리 목적으로 별도로 구분해 주는 게 더 좋다 이런 얘기예요. 구분했고 그래도 손익계산서에 표시할 때는 순매출에 가야 되기 때문에 뺀다 이런 얘기예요. 나중에. 넘기시고 170페이지 보세요. 매출원가가 나오는데 하나 물어볼게요. 매출원가라는 개념 과목 어디 속하는 겁니까? 비용이죠. 그럼 얘는 뭐가 비용화될 때 이름이에요? 상품이나 제품 같은 재고자산이 비용화될 때 이름이죠, 얘가. 소모품이 비용화될 땐 뭐예요? 소모품, 비. 건물이나 비품이나 이런 건요? 감가상각, 비. 이런 거예요. 이름 좀 알아야 돼요. 매출원가는 재고자산이 비용화될 때인데 그럼 재고자산은 언제 비용화되는 거죠? 팔았을 때죠. 회사가 물건 팔았을 때 그런 거 좀 아시면 되고 그 밑에 세 번째 줄 보시면 매출원가 공식 나와 있는데 저번 주 배웠죠 이거? 기초재고 더하기 단기매입 빼기 기말재고 이거 다 이해하시죠? 넘어가는데 거기서 중요한 거는 거기 들어가 있는 단기상품 매입액이라고 돼 있죠. 거기 매입액이 총 매입액을 말할까? 아니면 순매입액을 말할까? 이 둘 중에 어떤 것일까가 우리의 관심사예요. 아직 이걸 잘 모르는데 이거 배웠으니까 뭐 연결하시면 금방 생각될 텐데 그 바로 밑에 보세요. 그럼 뭐 단기상품 매입액에서 총 매입액에서 두 개 빼는 거 돼 있잖아요. 그럼 그 앞에 있는 단기상품 매입액이 무슨 매입액이겠어요? 순매입액을 얘기하겠죠, 그게. 밑으로 쭉 가서요. 판매자 입장을 배웠죠, 우리가 칠판에서. 거기는 누구 입장일까요? 매입이라고 돼 있으니까. 구매자 입장이죠, 구매자. 판매자, 구매자. 구매자 입장인데 판매자와 구매자는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기록했으면 구매자도 반대 입장이 똑같겠죠, 그렇게. 사례가 똑같이 나와요. 중간 밑에 보세요, 사례. 5개를 매입했다고 돼 있죠. 책 보면서 할게요. 매입 잡히는 건 알겠죠? 외상으로 샀을 때 매입 채무, 200원 깎아줬을 때, 반품했을 때, 설명 안 해도 그거 다 이해하시겠죠? 할인했을 때도 보시고, 그러면 그때도 결국 대변에 매입을 직접 줄일 수도 있지만, 똑같은 얘기 하는 거죠. 관리하려면 매입 애누리와 환출, 매입 할인 이런 거 써주는 게 더 좋다는 거죠. 여기 보니까. 그러면 결국 걔네들의 별도의 계정 과목이 생겨도 171페이지 보세요. 171페이지 두 번째 문단에 밑줄 쳐야 돼요. 두 번째 문단.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경영관리 목적상 매출 애누리와 환출 계정, 매입 애누리와 환출 계정, 매입 할인 계정을 설정해서 한다 하더라도 손익계산서에 나타낼 때는 어떻게 하래요? 총 매입액에서 두 개 빼내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순매입액이라고 불러요. 결국 매출원가 찾을 땐 어떤 금액 쓰라는 얘기예요? 순매입액 써라 이런 얘기거든요. 168페이지 보세요. 168페이지 보시면 매출액, 매출원가 나와 있죠. 손익계산서 표 5-1번. 여기 매출원가 보세요 지금. 표 5-1번. 매출원가무 1, 2, 3에서 기초재고 더하기 단기 상품 매입액 빼기 기말 상품 재고액 돼 있죠. 그 2번에 있는 단기 상품 매입액 옆에다 적어 놓으세요. 그게 무슨 매입액? 순매입액이에요. 순매입액. 총 매입액 아니에요. 적어 놓으세요. 거기다가. 됐습니다. 그리고 적어 놓으시고 170페이지 다시 오시면 그러면 여긴 혼자 읽어봐도 되겠죠? 여기까지. 넘어가고요. 이제 한 가지만 더 하고 쉴 거예요.
어디 보시냐면은 171페이지 상품 매매에 따른 비용을 보세요. 171페이지 세 번째 상품 매매에 따른 비용. 거기 보시고 하나 고민해 보세요. 여러분 물건 사고 팔 때요. 어떤 비용이 가장 많이 발생했어요? 물건을 사고 팔 때 발생하는 비용. 구매자하고 판매자가 있을 때 구매자와 판매자가 물건을 사고 팔 때 반드시 발생하는 비용이 뭐가 있을까요? 운반비가 있죠. 운반비. 물건을 팔 때는 구매자까지 물건 갖다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바다가 있어서 해상무역을 한다고 생각하시고 배로 실어 나르죠. 이번에 태풍이 와가지고 부산항에 크레인이 막 무너진 거 봤잖아요. 크레인이 컨테이너 이렇게 해가지고 실는 거 알죠? 그렇게 물건 실는 거. 이 배에다 물건을 실는 걸 우리가 선적한다고 해요. 선적한다고 하는데 그 판매자가 물건을 선적하겠죠. 이 날짜가 2000X1년 12월 24일 날 선적을 했어요. 이날 선적을 했는데 구매자까지 가는데 도착한다고 하는데 이 구매자까지 가는데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도착한 날짜가 2000X2년 1월 7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뭐 좀 걸려요. 해상무역 하는데. 그럼 쭉 가서 도착하는데 며칠이 지났냐면 2000X1년 12월 말이 지났어요. 이날이. 근데 이날이 이 회사나 무슨 날짜였냐면 결산일이었어요. 기말, 결산일.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날 현재 물건이 어디 있었어요? 요날 현재. 이 날짜 됐을 때 물건은 배 위에 있었죠, 배 위에. 이런 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요. 거기 책에 몇 페이지에 잠깐 나오냐면은 나중에 할 거. 페이지 202페이지 보세요. 202페이지. 202페이지 보시면 거기 1번에 미착상품 나와 있죠. 보셨어요? 미착상품이라고 해요. 알아두세요. 이런 걸 미착상품이라고 해요. 기말연재 도착하지 않은 물건. 이거 똑같은 말 적어놓으세요. 거기다가 책에다가. 똑같은 말이 뭘까요? 되게 쉬운데. 운송 중인 상품이에요. 운송 중인 상품. 운송 중인 상품. 이해 다 되죠? 그럼 하나 물어볼게요. 기말연재. 이 물건은 분명히 있는 거 아니에요? 이 물건을 얘 재고자산으로 보든지 얘 재고자산으로 보든지 둘 중에 한 명의 재고로 봐야겠죠. 둘 다 재고로 보거나 둘 다 재고로 안 볼 수는 없죠. 아니, 물건이 존재하는데 맞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지금? 그러면 얘 걸로 봐야 돼요? 얘 걸로 봐야 돼요. 기말 현재. 그게 애매하죠 되게? 그게 조건에 따라 다른 거예요. 이거 잘 알아야 돼요. 회계학 공부할 때 자주 나와요. 시험에도 나오고. 그 밑줄 쳐야 돼요. 그 네 번째 줄. 202페이지. 202페이지 미착상품의 네 번째 줄. 선적지 인도 기준은 거기 밑줄 치세요. 1번의 미착상품의 네 번째 줄. 거기 밑줄 치세요. 선적지 인도 기준은 선적 시점에서 소유권이 매입자에게 이전되므로 미착품은 매입자의 재고자산에 포함시켜야 하며 도착지 인도 기준은 도착 시점에서 이전되기 때문에 판매자 재고에 포함시킨다. 거기까지. 그러니까 이 조건이라는 게 선적지 인도 조건이 있고 도착지 인도 조건이 있대요. 시험에서 언급이 되기 때문에 고민하지 마세요. 주어지니까. 시험에서 선적지 인도 조건이다 이런 표현이 있으면 이 물건을 누구 물건으로 보라는 얘기예요. 이 물건을. 시험 문제에서 이게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선적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 물건 누구 걸로 보라고요? 구매자 걸로 봐야 돼요. 왜냐하면 선적하는 시점에 소유권이 넘어갔다고 보기 때문에 이 물건은 얘 거다 이런 얘기예요. 도착지 인도 조건이다 시험에서 도착지 인도 조건이라고 시험에 나오면 이 물건 누구 걸로 봐야 돼요? 판매자 걸로 봐야 된다. 그 얘기예요.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판단 잘 하세요. 나중에 시험 볼 때. 다시 앞으로 가요. 171페이지. 그러면 이거 누구 건지는 알았는데, 분명히 배로 실어 날랐잖아요. 그럼 배로, 실어 날라주는 운송업자 있죠? 운송업자. 운송업자한테 당연히 뭐 줘야 됩니까? 운반비 줘야죠, 운반비. 그럼 이 운반비를 이 해상 운송업자한테 얘가 줘야 돼요?
얘가 줘야 돼요. 둘 중에 한 명이 줘야겠죠? 운반비를 얘가 주든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얘 공짜로 날라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운반비를 누가 줄 거냐 이런 얘기예요. 171페이지 거기 중간 밑에 하는 얘기가. 밑줄 칠게요. 거기 세 번째 상품 매매에 따른 비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171페이지 몇째 줄에 밑줄 치냐면은 여섯 번째 줄이요. 여섯 번째 줄 끝에 보시면 선적지 인도 기준은 상품의 선적 시점에서 소유권이 판매자에서 구매자로 이전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운반 비용을 구매자가 부담한다. 반면 도착지 인도 조건은 도착될 때 넘어가기 때문에 운반비를 판매자가 부담한다. 이 얘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밑줄 쳐놓으세요. 되게 쉽죠, 그러니까. 자, 뭐 선적지 보세요. 선적지 인도 조건은 선적할 때 누구 거 된다고요? 구매자 거 되니까 운반하는 물건 누구 거예요? 구매자 거 아니에요. 자기 물건 자기가 실어 나르는 거니까 자기가 돈 내야 될 거 아니에요. 도착지 인도 조건은 이때까지 누구 거예요? 얘 거잖아요, 얘 거. 그럼 얘 거 얘가 실어 나르는 거니까 당연히 얘가 낸다 이런 얘기예요. 운반업자한테 주는 게 맞아요. 근데 여러분 주의할 게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구분한 거는 이 운반하는 사람한테 운반비를 누가 지급할 거냐의 문제를 얘기한 거고요. 궁극적인 운반비 부담은 누가 할까요? 궁극적인 운반비 부담은 다 구매자가 하는 거예요. 결국. 왜냐하면 잘 보세요. 얘가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물건을 팔아요, 판매자가. 그럼 운반비를 지가 안 내죠? 제가 낼 거 아니, 제가. 구매자가. 자기가 운반비 낼 거 아니, 선적지 인도 조건은. 그럼 물건 가격에 운반비를 포함시키겠어요, 안 시키세요, 얘가? 안 시키죠. 아니, 선적지 인도 조건이면 운반비를 누가 낼 거라고요? 구매자가 낼 거라니까요. 얘는 선적하고 얘는 손 띄면 돼요. 선적하는 순간 내 물건 아니에요. 제가 걱정할 거지. 그러니까 선적할 때만 신경 쓸 거기 때문에 운반비를 지가 안 내고 제가 낼 건데 그 물건 가격에 운반비를 포함시키면 나쁜 놈이죠, 이놈이. 그러니까 포함 안 시킬 거 아니에요? 제가 낼 운반비인데? 맞아요? 그러니까 얘는 자기가 운반비 부담하니까 자기가 낸 거죠. 근데 잘 보세요. 도착지 인도 조건이라고 보시면 도착할 때까지 얘 거기 때문에 운반비를 얘가 내죠. 그럼 얘가 바보가 아닌 이상 물건 가격에 뭐를 포함시키겠어요? 운반비 포함시키죠, 당연히. 자기가 물건 팔 때 들어간 비용인데.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이 물건 파는데 걔가 지가 가져가겠대요. 그럼 가져가라. 그러고 돈만 받으면 되죠. 근데 가져다 달래요. 그럼 내가 가져다 주는 것까지 고려해서 물건 가격 받을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거죠. 그래서 궁극적인 부담은 누가 한다고요? 얘가 한다니까요. 얘가 하는데 운반업자한테 누가 줄 거냐, 운반비를. 그거는 선적지일 때는 제가 줄 거고 도착지일 때는 얘가 줄 거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정리 잘 하시고. 그러면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세요. 상품의 구입자 입장에서 상품 매입과 관련된 비용으로서 운반비 이외에 상품의 하역비가 뭔지 알죠? 그 물건 내리는 비용이에요, 이렇게. 컨테이너에서 막 내리는 거 알죠? 이렇게. 하역비. 상품 매입과 관련된 수수료 등이 발생할 수 있는데, 구매자가 부담하는 다음 페이지, 운반비나 하역비, 매입 수수료는 구매와 관련해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어디에 가산시킨대요? 취득원가로 처리한다. 밑줄 쳐놓으세요. 밑줄 쳐놓으시고, 거기 여섯 번째 줄에 사례 나오죠. 사례 보세요, 지금. 사례 보니까 얼마에 사왔어요? 100개를. 1,000원에 사왔죠, 개당. 그러면 외상으로 샀잖아요. 분기 어떻게 돼요? 외상으로 샀으면. 일단 돈 안 줬으니까 매입 채무라는 부채의 발생, 부채의 증가. 차변에는 매입 쓰겠죠. 우리 매입 배웠잖아요, 매입. 그럼 얼마 쓰냐면 10만 원 쓰는 거는 뭐 다 알 거예요. 근데 여기가 10만 원인 건 뭐 쉬운데 문제가 뭐냐면 거기에 그 운반비와 하역비로 우리가 얼마 부담했대요? 운반비, 하역비. 운반비, 하역비 얼마 부담했어요, 거기? 5,000원씩 해서 10,000원 부담했잖아요. 우리 이거 기억나세요? 이거 적어드렸던 거? 우리 한번 이거 적어드렸는데 어떤 자산의 취득 원가는 그 자산에 구입하는 가격 더하기 뭐 더하라 그랬죠, 그때? 취득, 부대 비용 더하라는 거 저번 주에 추석 전에 잠깐 얘기했었죠, 이거.
이게 뭐냐면 그 취득부대 비용이라는 게 그 자산을 내가 쓰려면 반드시 지출될 수밖에 없는 비용이라면 그 물건을 사기 위해서 나간 거니까 취득원가에 가산시키라고 이거 한번 배웠었죠. 그러면 재고자산 구입할 때 운반비와 하역비 있잖아요. 반드시 들어가야 내 거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취득부대 비용으로 원가에 가산시킨다는 논리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그 얘기가 거기 나와 있는 거고, 그러면 여기가 얼마가 되겠어요? 11만 원이 됐죠, 이렇게. 이게 당연한 게요. 일관성 있으려면 내가 운반비를, 이게 선적지 조건이라고 생각하시고, 내가 선적지 조건으로 물건 사왔기 때문에 구매자가 운반비 부담한 거 아니에요? 구매자가 운반비 부담했을 때 취득원가 가산시켜야지만, 만약에요, 내가 운반비를 부담하지 않는 거고요, 하역비만 부담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운반비를 부담하지 않고 도착지라서 하역비만 구매자가 부담한다. 그럼 5천 원만큼만 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물건 가격이 얼마 됐겠어요? 물건 가격이 10만 5천 원 됐겠죠. 판매자가 바보 아니라니까요. 5천 원만큼 가산시키니까. 그러면 그래도 매입은 11만 원 됐죠.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는 그걸 부담할 건데, 예? 걔가 부담했을 때와 내가 부담했을 때 일관성 있으려면 내가 부담했을 때 그걸 어디에 보내줘야 돼요? 취득원가에 보내줘야죠, 이렇게. 취득부대 비용으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잘 이해하세요? 여기는 우리가 직접 부담했기 때문에 10,000원이라는 걸 부담했는데 이 돈이 재고자산 취득하는데 반드시 들어갈 돈이기 때문에 취득부대 비용으로 해서 취득원가에 가산시킨 거예요. 그럼 하나 물어보면 한 개당 취득원가는 얼마입니까, 그러면? 이 물건 한 개당 취득원가. 이걸 또 1,000원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거기 물건 가격 하나에 1,000원짜리죠, 보니까. 그렇다고 이걸 1,000원이라고 하면 안 되고, 취득부대 비용이 이만큼 발생했기 때문에 1,100원이 된 거예요, 취득원가는. 개당 취득원가 1,100원. 거기 나와 있죠, 밑에.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시고, 그 밑으로 가보세요. 한편이라고 되어 있는데. 상부 판매자 입장에서 운반비 이외에도 판매 수수료, 광고 선전비 등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렇게 판매와 관련 지출된 금액은 뭐로 처리하래요? 비용으로 처리하래요. 판매자 입장에서. 그 밑에 사례 나와 있는 거 보세요. 사례 나와 있는 거. 그 사례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얼마에 팔았대요? 외상으로 팔았는데 100개 팔면서 한 개당 1,500원에 팔았대요. 그러면 외상으로 팔았으니까 매출 채권이란 자산의 증가, 매출이라는 수익의 발생, 금액은 15만 원, 15만 원.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얘가 물건 팔려고 뭐가 발생했냐면 판매 수수료 10,000원 하고요. 운반비 5,000원을 들였어요. 그거 누가 부담한 거예요? 판매자가 부담한 거죠. 판매자가 부담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10,000원하고 5,000원을 10,000원은 판매 수수료라고 하는 비용으로 처리하고 5,000원은 운반비라는 비용으로 처리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단기 비용의 계정 과목으로 비용 처리해 버리더라. 이런 회계 처리가 나와 있는데 비교해서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걸 좀 비교 설명할게요. 잘 들으셔야 돼. 좀 어려운 거예요. 쉬운 거 아닌데 조금은 어려운 거예요. 회계학 이론적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궁금해할 게 구매자가 운반비 냈을 때와 판매자가 운반비 냈을 때 똑같이 운반업자한테 운반비 준 거잖아요, 지금. 근데 얘가 운반비를 냈을 때는 취득원가 가산시키고 얘가 운반비를 냈을 때는 단기 비용 처리하고 왜 이게 다르지? 서로 똑같은 운반비 내놓고 지금 설명하는데 좀 어려운 얘기이기 때문에 만약 이해 안 되면 잘 적어 놓으셨다가 나중에 이해하세요. 이해되시면 좋고 수익 비용 대응 때문에 그래요. 좀 잘 들어보세요. 무슨 얘기냐면은 요 판매자 입장에서 잘 보세요. 판매자 입장에서 물건을 팔고 있죠, 지금. 팔고 있으니까 팔면서 바로 뭐가 돼? 매출 잡혔죠. 매출이 어디 속하는 거예요? 수익에 속하는 거예요. 이 물건을 판매한 시점이 2000X1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2000X1년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2000X1년도에 수익 잡히죠. 그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운반비가 들어간 거죠. 그럼 수익이 계상된 시점에서 그거랑 관련된 비용들을 그 회계년도에 비용 처리하는 거죠, 이렇게. 그럼 그 수익과 그 비용이 어때요? 대응이 잘 되죠? 이만큼 수익 내려고 이만큼 비용 생겼다, 이런 거니까.
맞아요? 판매자 입장이에요. 구매자 입장을 잘 보세요. 좀 어려운데. 구매자가 물건을 2000X 1년에 샀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요 물건. 근데 이 물건을 2000X 2년에 판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생각할 때. 다음 연도에. 그러면 지금 물건을 구입하면서 운반비 냈죠. 2001년에 이거를 운반비라고 비용 처리해 버리면 이 회계연도에 비용 되는 거죠. 근데 이 물건 지금 안 팔았죠. 이 물건은 언제 수익 창출할 거예요? 2002년에 가서 이 물건 팔면 매출될 거죠. 그때 가서 수익이 나올 건데 그 비용을 운반비를 지금 비용 처리해 버리면 뭐가 안 돼요? 대응이 안 되잖아요. 대응이. 그러니까 이 운반비를 어디에 가산시켜요? 취득원가에 가산시켜 놨다가 얘는 나중에 팔리면 얘가 뭐로 바뀌죠? 매출 아니 수익 잡힐 거고 매출로 이 매입은 뭐로 바뀌어요? 매출 원가로 바뀌잖아요. 우리 해본 게. 아니 매입이라는 게 결국 팔리면 뭐가 돼요? 매출 원가 됐잖아요. 그럼 매출 원가로 얘가 나중에 비용화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운반비 가산시켜 놓은 것까지 나중에 매출 원가로 비용화 되겠죠. 그게 매출 잡을 때랑 일치하겠죠. 그럼 대응이 잘 된다는 거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매자와 판매자가 다른 거예요. 구매자가 운반비 냈을 때하고 판매자가 운반비 냈을 때 회계 처리가 그래서 달라진다고요. 조금 알아두셔야 돼요. 나중에는 지금 적어 놓으셨다가 이해 안 되시면 나중에 꼭 이해하세요. 모르시겠으면 쉬는 시간에 질문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173페이지 보시면 제2절에 상품 매매에 따른 기록이 나와 있는데 예제 1번 이거 했죠 우리? 일법을 언제 많이 쓴다고요? 교과서들에서 많이 하고요. 이법을 실무에서 많이 한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175페이지 보시면 거기 해단 밑에 밑줄 치세요. 해단 밑에 앞에 회계 처리에서 주의할 점은 상품 매매 거래 수시로 발생하기 때문에 거래 발생 시점마다 매출 원가를 인식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밑줄 쳐놓으세요. 여러분 우리 앞에서 배웠을 때 매출 원가 언제 한번 잡았어요? 기말에 한번 잡았죠. 기말에 한번. 왜 기말에 한번 잡았어요? 그게. 왜 기말에 한번 잡았냐면 기말에 재무제표를 만들려고 손익계산서와 대차표 만들려고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근데 사실 기업 실무에서는 매출 원가를 기말에만 잡는 회사도 있고요. 실제. 기중에도 잡는 회사들이 있어요. 매월 잡는 회사, 뭐 6개월에 한번 잡는 회사 뭐 있어요. 근데 매일 잡는 회사는 되게 드물어요. 전산화가 잘 돼 있지 않은 한 매일 잡진 않아요. 물건을 팔 때마다 잡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인데. 근데 여러분들 어떤 생각하셔야 되냐면 이 매출 원가를 매일 잡나 기말에 1년 동안 팔린 걸 한 번에 잡나 금액이 같아요, 달라요? 같죠? 뭐랑 똑같은 거냐면 감가상각이 있죠, 감가상각. 우리가 이 건물에 대해서 감가상각 하잖아요. 언제 해야죠? 기말에 했죠, 우리. 기말에 감가상각 하는 게 얼마치 하는 거예요? 1년치 하는 거죠. 그러면 매출원가를 매일매일 잡아야만 하겠다고 자꾸 생각이 드는 사람은 감가상각도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매일 하셔야죠. 퇴근할 때마다. 경리과 직원이. 그럼 퇴근할 때마다 이 건물의 감가상각을 매일매일 한다고 했을 때 그게 1년 동안에 기말에 한 번 한 거랑 같아야 달라요? 그거 똑같죠? 1년 거 360으로 나눠서 했을 텐데. 맞아요? 그러니까 매출원가도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그러니까 기말에 한 번 잡아도 되고요. 매일 잡아도 되고 그런 거예요, 이게. 어차피 손익계산서에 가면 되기 때문에. 근데 뭐가 간편하겠습니까? 기말에 한 번 잡는 게 간편하죠. 그러니까 회사가 필요할 때마다 잡으면 돼요. 근데 우리가 교과서에서 공부할 때는 재무제표 만들 때만 하면 되기 때문에 기말에만 하는 거예요. 기말에만. 됐죠? 그렇게 해서 정리 잘 하시고 예제 2번부터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